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지금 친정아버지께서 팔목이 부러져서 입원해 계십니다. 일요일에 응급실에 달려갔을 때 어찌나 하라는 검사가 많던지, 그리고 응급실이라는 데 다 아시겠지만 제대로 설명 들을 그럴 짬이 없습니다. 병실도 비어서 나온 대로 군말 없이 들어가야 했는데 그러는 동안 다치신 아버지와 제가 기다린 시간은 무려 5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도 검사가 더 남았더라고요. 하여간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겠다 또 한 번 느꼈는데 아버지는 내일쯤 수술을 하시고 좀 더 오래 입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계산을 해보게 되던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의료 민영화였습니다. 이게 본격화되면은 병원비가 얼마나 오를까라는 그런 걱정이었는데 어제 저희 생생경제에서 의료 민영화 문제를 핫 이슈로 다뤘습니다만 어찌됐건 의료비는 10중 8구 오를 공산이 큽니다. 물론 단순하게 의료비 부담만 갖고 의료 민영화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당장 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을 드나들다 보니까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없는 유학생들 또 이민자들 보면은 웬만해서는 병원 문턱을 못 넘습니다. 감기 처방 한번 받으려고 해도 우리 돈 3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도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가는 거 아닌지 특히나 잔병 치레 많아서 병원 자주 다니는 저로서는 더욱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케이블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인기에 힘입은 복고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또 주택난과 집 문제 하면은 중장년층만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청년층의 주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3부 경제 핫 이슈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코스피 확 올라서 기분 좋던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겨우 플러스권역에서 그러니까 네. 살짝 상승한 상황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또 이웃 일본도 약 0.7% 정도 상승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아침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16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해서 쾌조의 출발을 했습니다만 네. 오후장 들어서면서 슬금슬금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종가에는 4.59포인트 0.23% 소폭 상승하면서 1965.74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거래소도 이렇게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거래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은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아침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후로 가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권역, 그러니까 하락 마감을 하면서 2.04포인트, 0.42% 상당폭 떨어진 486.15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날이 더 실망스러워요. 오를 네네. 것 같았는데 다시 내리고 마감을 한다든지 코스피도 많이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나요? 그래도 네네. 오랜만에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 또 외국인도 오늘 샀죠.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오랜만에 시장에서 사주었는데요. 네. 6거래일만이죠. 네. 6거래일만에 지난 한 주 내내 팔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적은 양이긴 합니다만 125억 원의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개인들은 오른 때를 이용해서 그동안 사왔던 주식을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도 약 6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19일 새벽 정도면 한국에 이제 그 내용들이 알려질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약 한 5천억 정도의 물량을 털어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FOMC 회의 관련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조금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한국 시장의 외국인 매매 스탠스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이제 외국인들의 빈자리를 계속 꾸준히 메꿔주는데요. 네. 약
약간 역부족인 상황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만 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부채질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다 오른 네. 건 아닌 것 같고요. 통신업종이 좀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배당 주지 않습니까? 네. 배당, 통신주들이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을 감안해 봤을 때는 배당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 쪽으로 많은 매기가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에 며칠간 약세를 보였던 그 화학 관련 주들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2% 수준의 상승을 하면서 화학업종도 업종별로 따져보면 그런 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업종별 상승률로는 역시 통신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줬고 반면에 최근에 계속 실적이 좋지 않은 네. 건설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했나요? 네, 코스닥 증시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 왜냐하면 네.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인터넷과 비금속, 오락문화 이 세 가지 정도 업종만이 올라갔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네. 신고가를 계속 찍고 경신하는 흐름인데 사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가 드디어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24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6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가 1990년대 초반에는 없었던 회사죠. 그렇죠. 네, 예. 2000년 부근쯤에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그런 회사인데요. 네. 단 한 15년 정도 만에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 그러니까 인터넷 IT의 뛰어난 인프라가 이렇게 큰 네이버 같은 회사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게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좋아지냐면 중후 장대 그러니까 네. 무겁고 큰 그런 헤비한 업종들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중후장대 산업만을 바라봐가지고는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한 업체들도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기반들이 앞으로 잘 마련되어서 제2의 네이버 같은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시즌이군요. 네. 네. 오늘 국세청이 연말정산 가이드를 발표했고요. 네. 아마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 1월 중에 아마 대부분 회사들은 할 겁니다. 근데 네. 사실 옛날만큼 관심이 높지가 않은 게 예전에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떼고 네. 나중에 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세금을 이 월급 받을 때 좀 덜 떼고 나중에도 덜 받는 그런 네.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것도 증세 정책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자꾸 좀 이렇게 줄어드는 네. 그런 거여서 과거만큼 이렇게 설레임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기다리진 않는데 우선 올해 좀 바뀌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요. 네.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해도 그렇지만 이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이 현금 카드를 쓰시는 게 또 그러니까 이 직불카드 같은 거죠. 체크카드 네. 이런 거나 아니면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훨씬 더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액이 이제 100만 원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 한도는 이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되는데 대중교통 이게 카드로 낸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급이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 월세로 낸 돈, 임대료를 낸 돈이 소득공제가 되는데 그거는 40%에서 50%로 공제율이 확대가 되고요. 네. 기타 초중고생들의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 또 취약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가정, 또 교재 구입비, 급식비 이런 것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득공제가 지금은 사실은 가족이 많은 다가구 가족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유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식구가 적은 가정은 이 소외를 받는 거 아니냐, 세금상으로도 홀대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특히 생기게 되는데 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그야말로 싱글맘 혹은 싱글데이에 대해서도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런저런 공제를 다 합쳐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뭐 등등 합쳐서 한 9개 항목인데요. 그걸 다 합쳐서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옛날에는 의료비는 쓴 만큼 뭐든 기부는 기부금 낸 만큼 다 공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총액이 이제 관리가 돼서 전체 금액이 2,500만 원으로 딱 묶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세금을 덜 냈으니까 덜 돌려받는 걸 텐데 네. 원숭이 같아가지고요. 중산모사. 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 한부모 자녀,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싱글맘일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랑 중복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또 하나밖에 받지 못하니까 사실상 못 받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노후 준비, 저도 걱정만 하고 있는데 네. 노후 준비 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갑작스럽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부터 노후준비 종합진단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이 노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진단을 받았던 2만 명 정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이 노후준비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8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 있느냐, 노후 준비를 그냥 재산 문제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좀 주목해 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얼만큼 지금 소득이 있고, 얼만큼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연금이나 이런 건 얼마나 들었고, 이런 그러니까 자산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100세 시대니까 건강 관리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과거에 맺었던 사회관계가 단절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렇다고 이 길어진 노후를 혼자 혹은 가족들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사회관계가 새롭게 이제 노후에 걸맞는 은퇴 후에 걸맞는 사회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또 이 은퇴 후에 많아진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낼지, 여가활동, 노후 여가활동에 대한 이 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비교적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런가요? 예, 운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100점 만점에 73점이 나왔고, 제일 부진했던 건 역시 돈입니다. 소득하고 네. 자산은 100점 만점에 50점밖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사회관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 후에 어떤 인간관계라는 그런 것들은 52.8점. 이것도 역시도 굉장히 준비가 미흡한 걸로 나왔고요. 여가 활동에 대한 준비 55점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 돈이나 건강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들 네. 관심들을 갖게 됐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적 관계라든가 여가 활동에 대한 준비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본인들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돈과 건강만 있으면 노후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활용을 네. 할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모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노후 관계를 유지해 나갈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마련해 놓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더라고요. 네, 네. 예.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그냥 노후 준비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의도에 또 큰 건물이 들어왔어요. 전경련 신축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됐네요. 네, 오늘 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경련 회장단이 거의 다 총출동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 기념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창조 경제를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드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정경련 사옥 신축을 계기로 상생의 경제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를 하고 도전한다면 적극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이건희 회장,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이건희 회장하고 정몽구 회장을 뺀 거의 모든 총수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정경련 회장단 회의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LG그룹의 구본무 회장도 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당선인 시절에는 정경련을 간 적이 있었는데 취임 후에 직접 정경련을 간 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 총수들도 거의 모조리 전원이 다 출석을 했고 네.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어떤 뭐 정부와 재계 간의 새로운 어떤 협력 관계 구축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다만 이제 정경련이 새 건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재벌 이익단체 역할만 하지 말고 좀 대승적으로 국민 앞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여망이 있다는 거를 정경련이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 다 나왔는데 창조 경제, 국민 행복, 기업가 정신 뭐 다 나왔는데 하나 빠졌네요. 경제 민주화 네. 얘기가 안 나오는 직접 얘기는 안 하겠죠. 네, 네. 물론 이제 뭐 그렇긴 하겠지만요. 네. 예, 요즘에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체크해야 될 자동차 관련 사항을 조금 짧게 좀 들려주시죠. 예. 이제 연비 기준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이제 갈수록 이게 높아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자동차 연비를 어떤 A라는 자동차 회사가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거기서 생산한 차량들이 연비의 기준이 못하게 되면은 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연비가 평균 연비가 기준치보다 1km 정도가 낮았다. 그러면은 10만 대 곱하기 대당 8만 원 해가지고 네. 한 8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하니까 이 연비에 대한 건 아마 이 모든 차량 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연비 기준이 2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네.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연비에 못 미치는 차량들은 아무튼 이 회사가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요즘 인기 있는 케이블 드라마죠. 응답하라 1994 열풍 덕분에 복고 마케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한길 5번이잖아.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니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준비하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도로 왼쪽에는 홀수번호 건물이, 도로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할 때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우편물, 택배 보낼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도로명 주소. 안전행정부.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또 웹사이트로도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농구 선수 이상민, 또 그때 당대의 꽃미남이었던 손지창과 김민종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이죠. 더 블루, 또 신촌의 락카페 스페이스. 제가 지금 말하는 단어에 아하라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 복고 열풍이 무척 반가운 청취자분들이실 텐데요. 나이대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X세대로 불렸던 분들이죠.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복고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데 불황에도 열리지 않는 지갑이 이렇게 복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향수에는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복고에 반응하는 소비자 심리들은 뭘까요?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IBK 경제연구소의 이성훈 연구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IBK 경제연구소의 이성훈입니다. 네, 이상민이랑 락카페 스페이스 다 기억하시나요? 예, 물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기억하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 나이대가 저랑 비슷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복고 열풍이 작년 조금 전부터인가 굉장히 좀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복고 마케팅이라는 게 효과적인가요?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케이블 드라마 응답하라 1997, 1994 열풍이 아주 거세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일종의 방송 미디어의 복고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복고 마케팅이 최근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오지 않았나,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즐거웠던 기억을 추억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시적인 유행보다는 추억과 향수라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설득력과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이미 충성도 높은 두터운 소비 계층이 있으니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네. 선호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에 좀 공감을 하는데 새로 어떤 충성도를 만들 필요 없이 있던 걸로 다시 하면 되니까 불러내면 그렇죠. 되니까 비용이 덜 들겠네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고라는 게 불황에 더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닐까요? 나 좋았던 그때로 돌아갈래 뭐 이런 심리?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즐겁고 따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속에서 이제 현재의 위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회고절정이라고 합니다. 회고절정이요? 절정, 네. 예, 회고절정이라고 하는데 일례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평생을 회고하게 하면 대개 10에서 30세까지, 네. 즉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기억을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30, 40대들이 90년대를 회고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네. 예,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수록 조금 더 단순하고 순진했던 과거의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삶의 편리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데 허덕이면서 추억거리와 재미는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마도 최근 우리 사회의 복고 열풍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응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머니가 넉넉한 때가 30, 40대이기도 하고요.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덜 들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겠죠. 근데 문화나 패션에만 복고 마케팅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방팔방 복고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먹었던 뭐 양철 도시락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나오는 메뉴들이 옛날 메뉴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중장년층이 추억을 자극하는 옛날 음식들이 다시 홍을 얻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마 라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근에는 이제 SNS 인터넷 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과거의 것들을 회상하고 기업의 생산을 먼저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 중에서는 이제 비틀이라고 예전에 짝정이 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가 예전의 외형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를 현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 패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이제 큰 열풍을 일으키는 일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나 산출했다 이런 뭐 수치화된 그런 추정치도 있나요? 경제적 효과 산출은 이제 뭐 각 연구기관마다 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이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일단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게 이제 경영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도 지금 이제 좀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고 마케팅이 이제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은, 과거에 힙합 바지 같은 거를 입었었던 거랄지, 굉장히 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제품들에 대한 이제 수요도 또 다시 생겨서, 옛날 가방 다시 꺼내보면 또 다시 매기는 좀 뭔가 어색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복고 마케팅이 지금 트렌드화가 되고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열풍이 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 촌스럽고 밋밋해도 대중들은 그것에 열광하고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업의 마케팅이라는 게 개량화해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약간 일종의 스토킹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지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리숙하고 철없는 시대를 그리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예를 들자면 이제 예전에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워크맨 같은 것도 이제 사실 소비자 포커스 그룹 미팅 시에는 이제 거부당했던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얼스터 대학의 스티븐 브라운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현대의 복고 마케팅의 성공 요인으로 이제 5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정성, 그다음에 비밀스러움, 그다음에 입소문 등의 증폭, 그다음에 재미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것을 그대로 현대로 갖고 온다고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개념으로 좀 각색하거나 아니면 좀 개량해가지고 현대에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에 맞도록,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현재화를 시켜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돈을 다시 지불하고라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으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또 이렇게 돈을 내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소비 주체들이 그리워하는 지금 강력한 소비 주체들이 그리워하는 시절은 대개 90년대 정도인가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력도 있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층이 30대에서 40대가 이제 복고 마케팅의 주 소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들은 사실상 90년대 젊은 시절과 청소년 청년기를 보냈는데 90년대가 사실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특히 90년대는 대학 생활에 낭만이 마지막으로 존재하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단언하셔도 되나요? 지금 요즘 젊은 층들은 이제 취업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90년대를 회고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소비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가 요즘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해 볼수록 모든 것이 조금 단순하고 순진했던 과거의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30, 40대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 40대는 그래서 이제 추억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젊은 층, 이제 20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복고 마케팅이
지금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복고 마케팅이 또 있나요? 물론 이 복고 마케팅이 연령층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상황이나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년층에게는 이제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요. 네. 젊은 층에게는 역으로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젊은 층들은 이러한 것들이 유행되고 이제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과 신선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해철 이런 가수 노래 들으면은 야, 노래 괜찮은데 너 알아?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서태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이 유순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순수했던 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돈을 쓰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또 이게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지겹다. 또 추억팔이냐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일단 복고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복고 마케팅을 이제 기업에서 너무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소비자의 지갑을 열려는 어떤 도구로서만 이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일단은 소비 계층이 있으니까 복고 마케팅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게 아마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유행이 됐다가 또 다시 이제 좀 가라앉고 이런 이제 업과 다운이 그런 상태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그리우시고 어떤 게 있으면 지갑을 여시겠어요? 저도 응답하라 1994를 굉장히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인데요. 네. 예, 일단 저도 이제 대학생활 그걸 보면서 이제 대학생활을 많이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음악이나 아니면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이제 그 당시 이제 게임방이나 이런 데 많이 갔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추억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경제연구소의 이성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못다한 이야기, 액티브X 이야기 2탄을 오늘 하도록 할 텐데요.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액티브X 지난주에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다 못했어요. 네. 일주일의 시간이 또 흘렀기 때문에 액티브X? 그때 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액티브X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액티브X라는 게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기술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보안 쪽에 이제 주로 사용되면서 지금 한 15년 이 정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폐기를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보안 기술에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폐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X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려받아야지 되는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연결이 돼 있는. 네네. 네.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이제 최초로 시작할 때 액티브X라고 하는 기술로 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보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얘기하면 이제 어떤 웹브라우저하고 인터넷 업체하고 그다음에 인증기관 이 세 곳이 연동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안전한 보안 방식을 확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어떤 사이트 가면은 주소창에 녹색으로 파랗게 이렇게 이제 안전한 표시가 나와요. 열쇠가 잠기고
HTTPS라고 하는 이제 시큐어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네. 그런 게 이제 표시가 딱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별 어떤 뭐 보안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더라도 내가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한국식 방식은 처음에 이제 어딜 접속을 하면은 네. 뭔가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액티브엑스인데 그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이 안전한 건지 그다음 내가 실제로 이 사이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그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안을 시작할 때 보안에 허점이 생기는 네. 그런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이제 뭐 또 결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곳은 대부분 액티브엑스를 내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약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대선 때 이걸 없애는 간편 결제를 옹호한다든지 이걸 없애자는 대선 후보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액티브엑스가 그러면은 뭐 보완을 해준다면은 내려받으면 될 텐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네. 보안을 위해서 그 국제 표준 방식은 이미 그 보안을 하기도 전에 그 업체와가 인증기관이 합쳐가지고 웹브라우저까지 해가지고 사용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안전하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액티브엑스는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이제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자체가 대단한 보안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컴퓨터 좀 쓰는 사람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이제 이쪽에서 어떤 뭐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는데 다른 은행을 가면 또 똑같은 걸 다운로드 받으라 그러고 이런 어떤 그 보안 프로그램끼리의 호환성도 없고 그다음에 뭐 뭘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그 사용자의 어떤 그 불편함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국제 표준적이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PC 시대에는 그나마 다 윈도우를 썼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모바일 시대 와가지고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많이 사용하는데 맥이나 이런 데서는 또 쓸 수 없고요. 네네. 그 초기에 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쇼핑몰 쪽에서는 이제 그런 뭐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되게 해주고 했는데 또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 나서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퇴보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써보시겠지만 그 스마트폰 같은 데서 그 쇼핑몰 결제를 할 때 30만 원 이하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안전 결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냥 되는데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넣고 그걸 가지고 또 결제를 해야 되는 그렇죠. 대단히 불편한 문제가 있죠.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요? 스미싱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이런 그 악성 코드들이 액티브엑스의 형태로 또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메일 사이트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 뭐 다운로드 받으라 그러면은 무조건 다운로드 받게 이제 교육이 돼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뭐 문자로 메시지로 뭐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클릭했을 때 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라 그러면은 별 생각 없이 다운로드 받게 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보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거의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진짜 이 액티브엑스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액티브엑스가 문제가 되는 게 이걸 사용해서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긴 얘기가 나오는데 공인인증서 문제. 그러니까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는 어떤 공인인증서를 좀 폐기하고 어떤 업체들이 다양한 인증서를 자기가 책임하에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이런 공인인증서로 인한 액티브엑스 문제,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인터넷의 그런 좀 비이상적인, 표준적인 그런 현실이 많이 개선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인인증서와의 관계라는 것이 이걸 인증을 해주는 주체가 지금 키사? 정부 단체이기 때문인 거죠.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름은 공인인증서지만 이거는 그 사설인증서예요. 한국만의 어떤 한국이란 나라에서만 쓰는 인증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 표준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 웹브라우저가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HTTPS라고 안전하게 하는 게 그 국제 표준 인증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한국만의 인증서를 쓰니까 이게 그 웹브라우저가
처리를 못 해주니까 뭔가 또 새로운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내려가야 되고 네. 그것을 액티브엑스 방식으로 구현한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이 국제 표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인 인증서가 비표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공인 표준화된 인증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표준화된 국제 그 기준에 맞춰서 쓰게 되면 쓴다면은 모든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뭐 액티브엑스를 내려받아라 이런 문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예. 네, 지금도 그 많은 사이트들이 어떤 그 국제 표준 방식 HTTPS라고 하는 네. 주소창에 녹색으로 표시되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공인 인증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반강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시간 되면 공인 인증서 문제도 한번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건 또 따로 말이 길어져서 지금 네, 말씀하시기 이건 되게 어려운 건가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지금 있을까요? 한 2분여간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네. 그럼 일단 간단하게 일단 서두를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국제 표준 방식은 사이트가 네. 인터넷 사이트가 내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써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면은 그 인터넷 사이트가 내가 이런 사이트다라고 하고 이제 인증서를 내려보내죠. 그러면은 웹브라우저가 이게 인증서로서 적당한지를 검사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은 화면에 이제 녹색 표시를 해줘요. 네. 그 말이 뭐냐면은 사용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가 안전한 곳이니까 사용자인 당신은 편안하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네.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는 뭐냐면은 개인을 보증하는 거예요. 네.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그 사용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속을 시도하면은 인터넷 사이트가 당신 누군지 그 신원을 확인해라, 확인을 보증해라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가 내 공인인증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넘겨줘요. 그러면은 뭐 넘겨준다는 말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네.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 지금 들어온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을 서버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인 인증서 문제라든지 액티브엑스 문제를 해결하겠다, 없애겠다라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왜 또 쑥 들어갔을까요? 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네. 그런 어떤 뭐 사업적인 문제, 네.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인터넷 업체나 금융 쪽 은행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금융결제원까지도 네. 이 공인인증서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액티브엑스와 공인 인증서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도 폐지할 수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금융권 그리고 30만 원 이상 무조건 써라라고 하는 이 업무 사항 때문에 네. 유지되고 있는 거지. 예. 은행이나 어떤 일반 기업들, 쇼핑몰들은 모바일에서의 결제 편리성 때문에 그다음에 결제라고 하는 것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쇼핑몰, 그 물건을 파는 쪽에서 이 거래가 안전한지를 자기 책임하에 네. 내가 팔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되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공인인증서는 전혀 필요 없는 상태고요. 네. 그렇게 그 어떤 사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 하죠. 알겠습니다. 이거 3탄까지 가야지 되는 건지 약간 좀 궁금하긴 한데 좀 많은 이해는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공인인증서에 들었습니다. 대해서 뭐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3부에서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20대의 주거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층을 위한 집 문제도 힘들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